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월요일 3부는 위클리 스포츠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구 특집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평양에서 남북 통일농구대회가 열렸었죠. 평양 남북 통일농구대회에서 장내 아나운서를 하겠던 박종민 SK나이츠 장내 아나운서 그리고 박용식 스포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종민 아나운서는 어떻게 북한에 가게 된 겁니까? 방북 하루 전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녁 때 하루 전날요? 예. 6시쯤에 북측에서 통문을 보냈대요. 예. 장내 MC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장내에서 쓸만한 음악이 있으면 좀 가져와 달라.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한 3시간 만에 방북 허가를 받고 다음날 성남공항을 통해서 평양으로 넘어갔죠. 북한에서 요청했다고 하던데 네. 북한에서 박종민 아나운서를 콕 집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장내 아나운서 한 명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고 네. 저 콕 집었다는 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네. 장내 MC가 필요하니까 좀 데려와 달라 그래서 뭐 대한민국 농구협회 쪽에서 저를 아마 섭외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으니까? 뭐, 예, 그렇다고 해야 되죠. 그런 현장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증명할 수 있는데요. 정말 으뜸 가는 장내 아나운서라고 네, 꼽을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러면 우리 그 프로농구 경기 때 하던 똑같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약간 다르게? 똑같이 못했어요. 영어를 못 쓰게 했기 때문에. 그럼 뭐 리바운드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리바운드는 판공 잡기. 판공 잡기. 그러니까 북한 언어를 제가 좀 받았어요. 예. 넘어가서 미팅하고 언어를 좀 달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죠. 우리랑 다르게. 네. 그런데 이번이 뭐 남북 통일농구대 처음은 아니고요. 99년도 있었을 때 그때 치어리더들이 함께 갔었는데 북측에서 짧은 치마 입지 마라 뭐 이랬다는데 이번에는 치어리더 갔습니까? 없었습니다. 안 갔습니다. 예. 예. 혼자 가셨고. 네. 뭐 하지 마라 이런 요구는 없었고요. 영어 쓰지 말라. 그리고 뭐 백두혈통에 대한 얘기 언급 못하고. 농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안 오시나요? 이런 얘기 못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네. 선수들도 저런 주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도? 네네네. 뭐, 말 한마디도 좀 경솔하게 하면 안 되는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네. 많이 강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는 자주 보지만, 농구 경기는 그렇게 자주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장내 아나운서는 농구 경기장만 있는 독특한 것입니까? 뭐, 야구장에도 선수 소개하는 장내 아나운서는 모두 있고요. 있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롤 자체가 더 농구장에 있는 장내 아나운서 분들께서 더 많은 롤을 이제 소화해 주시죠. 그 이유는 뭐죠? 야구는 응원 문화. 예. 그러니까 응원이 위주로 팬들과 관중이 호흡하는 문화가 정착이 빨리 된 거고. 예. 농구 같은 경우는 관중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과 여흥을 제공하는 역할이 장내 아나운서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롤부적인 부분에서 야구, 농구, 배구 부분이 조금씩 틀려요. 장내 아나운서는 종목마다 있지만 뭐 그래서 농구는 장내 아나운서가 비중이 좀 크고요. 야구, 배구는 이제 응원단장의 비중이 좀 크죠. NBA도 장내 아나운서 있습니까? 있죠. 장내 아나운서 있고 장내 MC 따로 있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NBA 매니아라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렇죠. 이제 선수 소개나 예.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유학 시절에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필요하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위원장 한국 방송 많이 본다던데 프로농구 경기도 볼까요? 글쎄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나요? 지금? 거의 데니스 로더먼 정도로 초빙을 받은 지금 박 아나운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자, 9283님. 아까, 리바운드는 판공잡기라고 했고, 덩크슛이랑 패스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덩크슛은 꽂아넣기. 꽂아넣기. 패스는 연락. 연락. 그래서 어시스트가 득점 연락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경기는 졌지만은 덩크슛 같은 거 많이 보여줘서
북한 관중들이 아주 좋아했다는데. 환호가 많이 나왔죠. 라틀리프 선수나 정효근 선수나 덩크. 그러니까 웜업할 때 몸풀 때도 살짝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북한 선수들은 좀 안 되는 모양이죠, 그게. 시도를 했는데 성공은 못했어요. 네. 그 북한의 김청일 선수라고 있는데. 네. 발음할 때 아주 조심했다고요, 박정일 아나운서. 너무 조심했죠. 예, 이 김청일 선수가 방북 환영 만찬 때 저랑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내일 소개 되게 멋지게 해줄게, 너. 정말 내가 멋지게 해줄게 했는데 경기장 가서 딱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김청일이에요. 예. 이거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긴 이름이잖아요. 예. 헛나와서 김정일 나와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 아이에게 제 경기를 끝나고 미안하다. 형이 좀 소심했다라고 사과를 했죠. 그 웬만하면 이름을 안 불렀습니까? 안 불렀죠. 홍팀의 19번. 19번이네. 19번. 홍팀 이렇게 했죠. 김청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헛나갈까봐. 네. 우리와 북한의 농구 경기 룰도 다르다는데 왜 제가 들어보니까 5점 슛도 있고 그랬다고. 없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없어. 저도 그렇게 알고 갔는데 없었어요. 끝에서는 8점, 5점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그들이 로컬 룰을 즐길 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식 경기에서는 아마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응원단은 따로 꾸리진 않았습니까? 아까 치어리더가 안 갔다 그러니까. 응원단은 따로 꾸리지 않았고요. 그 부측에서 응원 대장 두 분이 응원 리딩 하셨어요. 저희는 응원 단장이라 그러는데 그쪽에서 응원 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관중들의 응원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우리랑 좋았어요. 생각보다. 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반응은 좀 늦었거든요. 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초, 2초, 와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발적으로 박수도 치시고 웃음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신기했고. 그 막대 풍선을 들고 응원도 했다고? 네. 원래 막대 풍선은 우리나라가 만들어내서 수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가대표 경기에서 많이 널리 알려졌죠. 네. 그리고 요즘은 NBA 코트에서도 보이고 네네. 메이저리그 구장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파도 타기와 함께 또 막대 풍선 응원이 굉장히 널리 퍼져 나갔었죠. 네. 그런데 그걸 북한 응원하고. 근데 이제 제가 자세히 만져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썼던 비닐 재질에 우리가 나눠준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온 겁니까? 직접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장 들어갈 때 이미 평양 시민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서 그걸 들고 오셨어요. 색깔은 빨강, 노란, 파랑. 예, 경기 결과는 이따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는 또 평양냉면 맛 아니겠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평양냉면?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제가 이쪽에서 먹었던 냉면하고는 조금 틀렸어요. 육수에 간도 좀 돼 있었고 고명도 좀 틀렸고 좀 진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쪽 분들이 설명해 주실 때 냉면은 기호에 맞게 드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싱거우면 간장 쳐 드시고 겨자 드시고 그리고 면에 식초는 꼭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식초는 그리고 이제 양념을 줘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려드리면 다대기 예. 비슷하게 이렇게 주세요. 예.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면 그거 넣어서 드시고 고춧가루 넣어서 드시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허재 감독이 먹는 모습도 잡혔던데. 네, 허 감독님은 15년 전에 선수로 참여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랑 맛이 조금 변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허 감독님은. 그 북한 농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장신센터 리명훈 선수. 그렇죠. 이번에 모습을 안 드러냈다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 허재 감독이 사실 돌아와서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 리명훈 선수가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은 접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나고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좀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네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무래도 신장이 워낙 크셨으니까. 근데 그 박천정 선수를 아시는지. 그분은 오셨어요. 박천종. 예. 네. 그 가드로 하라겠던. 예, 예전에 대한민국엔 허재. 예. 북한의 그렇죠. 박천종. 그분은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리병 선수가 좀 아프다고 얘기해 준 거죠? 네네. 그 허재 감독도 과거에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었을 텐데. 네, 그 말씀을 하고 가셨으니까. 아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박 캐스터는 북한 간 적 있습니까? 가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시죠, 그러면? 예, 처음이죠. 예. 몇 박 며칠 있으셨죠? 3박 4일 있었습니다. 동선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계속 그냥 경기장, 숙소, 이렇게 됐나요?
거의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날 그러니까 성남공항에서 공군기 타고 넘어가서 공항에서 호텔로 넘어가고 호텔에서 쭉 있다가 저녁에 옥류관 가서 환영만찬하고 다시 숙소 와서 다음날 경기장 가고 숙소 오고. 개인 시간은 없었네요. 그러면? 없었죠. 그러니까 호텔 내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는데. 호텔 밖을 못 나가서 문제였지. 호텔 내에서는 뭐 사우나도 하고 뭐 헬스클럽도 가고 커피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호텔 내에서는 자유롭게 있었어요. 사진도 자유롭게 찍을 수 있었나요, 호텔에서는? 자유롭게 찍을 수 있었는데 휴대폰을 다 두고 가서 디지털 카메라를 가져오신 분들에게 거의 뭐 부탁 사정. 왜 안 갖고 왔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3시간 전에. 3시간 만에 저는 아니 양복 두 벌에 벌하고 잠옷 하나 갖고 갔다니까요. 예. 저는 환전도 못해 가서 완전 자꾸 북한 가서 진짜 전 거지였어요. 제 돈으로 뭘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달러로 보통 네, 달러로. 달러 유로화 중국. 그럼 다른 분들은 뭘 사서 드시던가요? 뭐 커피, 아하. 소주, 맥주, 소주. 뭐 자유롭게. 예. 그럼 소위 말해서 빈대 붙으셨습니까? 전 구경. 예. 3시간 전에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평양 시내 좀 고유의 그 느낌도 상당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네네네.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 어두운 느낌 이런 게 나잖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쾌청했어요. 도시의 모습은 쾌청했고 깨끗했고 다만 건물들이 저희는 아파트에 이제 페인팅을 해가지고 좀 색감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회색 이런 느낌. 그리고 저기 사람이 살고 있나라는 의구심. 약간 영화 인셉션의 좀 영상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심히 봤어요.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뭐 이렇게 막 했는데 한 명 나오더라고요. 한 8층쯤에서. 호텔에? 빼꼼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호텔 그 창문으로 네.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런 건 볼 거 아니에요? 보이죠. 좀 바쁘게 다들 움직이던가요? 네.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죠. 평양 시민분들은 못 만났고요. 호텔 내에 있는 뭐 일하시는 분들, 뭐 상점에 호텔 상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하고는 뭐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어떤 대화 하셨어요? 이런 장가 갔냐? 몇 살이냐? 장가 제가 못 갔으니까 장가를 왜 못 갔냐? 그래서 난 뭐 아파트를 못 사서 못 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알아. 뭐 양복 저희는 양복이 좀 요즘 스타일이 타이트하잖아요. 예. 왜 양복을 작은 걸 입고 왔냐? 그랬고, 아니다 이게 지금 유행이다. 근데 아닌 것 같다. 작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제가 좀 평양에서 먹히는 것 같아요. 저가 나이가 지금 현재 41살인데요.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저한테 28살 같이 보인다고. 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다운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동포가 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동포애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예. 예. 끈끈한. 예. 그 방금 우리 박종민 아나운서 나이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에선 깜짝 놀라죠. 근데 그쪽 가면 거의 뭐 쓰러집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겠네요. 네, 빨리 통일이 돼서 전 평양 시내에 꼭 치킨 프랜차이즈를 낼 거고요. 그 선수들하고 또 얘기는 좀 나눠봐요. 아까 얘기했던 뭐. 네, 제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하고 얘기 나눴고요. 경기 끝난 날 마지막 경기 끝나고 만찬에서 이제 잘했던 친구들한테 뭐 최유리나 이런 선수들한테 와, 너 잘하더라. 너희도 NBA를 보니? 뭐 이런 느낌. 그 너희는 신발을 어디서 구하니? 전부 다 나이키 조단 신을 신고 있길래 어디서 구하니?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했어요. 네, 뭐라든가요? 뭐 팀에서 사준다고 하고. 그 걔가 이제 자랑스럽게 저한테 팀에서 원하는 색깔을 사줍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메이커를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 이것도 많이 신는데 근데 그건 모르더라고요. 거기서 직접 반말하진 않았죠, 이렇게. 했죠. 했어요. 다 어리니까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네. 처음에 존댓말을 쓰고 제가 내가 너희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반말해도 되지? 그러면서 이제 반말을 그러니까 했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던가요? 네. 그 선수들이 22살, 27살 막 이러니까. 하긴 뭐 딱 봤을 때. 딱 봐도 어려요. 아니, 그 선수들이. 그쵸. 아빠뻘이죠, 저는. 딱 봤을 때 아빠죠. 그 선수들 입장에 부록의 나이가 좀 전혀 어마어마한 나이죠. 할아버지쯤 생각했을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고 말로 오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공손해졌을 것 같아요, 선수들. 네. 급공손. 예. 그러면 선수들끼리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보셨겠네요. 봤죠. 여자애들은 뭐 멀싸 안고 끝나고 뭐 그런 분위기도 많았고 남자애들도 같이 뭐 만찬 때 술잔 기울이고 건배하고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 박용식 캐스터는
대표팀 선수들 직접 만나봤다고요? 네네. 오늘 이제 관련돼서 소식을 좀 준비하려고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전화 통화도 하고 뭐 톡을 통해서 대화도 한번 나눠봤는데 이 대표팀 이름은 밝혀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남북녀라는 이야기를 체감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예,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전자랜드의 모 선수인데, 네, 제2 모 선수인데 25살 솔로. 네, 그 친구가 남남북녀라는 말을 정말 실감하고 체감하고 왔다고 했는데요. 박아론 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박아나운서는 호텔에 계신 분이 좋았다는 걸로. 그게 다니까요. 제가 본 분들은. 네. 외출 금지였으니까요. 네. 네네네. 그 경기력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해봤습니까? 선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얘기가요. 말씀해주신 대로 리명훈 선수 시절만큼의 평균 신장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하지만 뭐 빠르고 좀 악착같이 하는 선수 또 슛이 굉장히 정확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아무래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좀 굉장히 부담이 되겠어요. 네네. 북한 선수들도. 연습하는 자세 자체가 좀 다를 것 같고요. 뭐 워낙 농구 광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2014년에도 데니스 로더먼이 NBA 출신들 데리고 뭐 친선 경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네. 체력적으로 좋아요. 북한 선수 체력적으로 좋고 빠르고. 그 박아나운서는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우리 프로농구 계신 지 19년 차. 19년. 정말 많은 경기를 보셨을 텐데. 네네. 우리 경기력과 북한 경기력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여자 팀은 단일화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여자 팀 단일화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구단이 실명을 밝히지 않은 북한의 그 로수경 선수라는 선수는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프로팀에 들어간다 그러면 즉시 전력감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아시안 게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네. 그 아시아에서 농구 강국이라 하면 뭐 중국을 들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일본도 많이 몰라왔고. 그렇죠. 필리핀도 정통 강호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좀 제압해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단일 팀을 꾸리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신장차가. 네. 예. 예스앱으로 이정현님. 그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로 ATM기 출금 안 되나요?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었지, 예. 전혀 내보 못합니다. 기계 자체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ATM 기기를 찾을 수도 없고요. 호텔 내에 어디 눈치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좀 물어봤나요 혹시? ATM기 같은 거 없냐? 몰라요 ATM 기가 뭔지. 그래 못하셨군요. 이묘경님 남북 통일 농구대회 소식 직접 다녀오신 분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들으니 박진감 넘치고 좋네요. 자, 경기 결과를 한번 봅시다. 남한 여자팀 대 북한 여자팀은 81대 74로 남한팀 승리. 또 남한 남자팀 대 북한 남자팀은 70대 82로 북한팀 승리. 이거 승패에 그렇게 여전하지 않았다는 얘기 들리는데 조금 재밌게 했다. 첫째 날은 단일 팀이 아니라 올스타처럼 섞어서 했거든요. 섞어서, 네. 남북 선수들이 섞여서 경기를 해서 굉장히 올스타전스럽게 경기를 했고요. 재미있게. 근데 둘째 날은 국가대항전 느낌으로 했지만 이게 뭐 목숨을 걸고 뛰는 그런 경기는 아니어서. 근데 경기 막판에 승부욕이 발동해서 조금 그런 건 있었는데 남자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북한 선수들이 너무 야투율이 좋았어요. 3점씩 던지는 대로 막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분들의 이제 심판 콜에도 약간의 조금의 그 북한 팀의 어드밴테이지는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들. 근데 여자팀은 그 어드밴테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남자팀보다 좀 더 많이 극복을 했고 남자팀 선수들은 너무 초반에 야투를 많이 줬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쫓아간 점수 차가 12점 차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럼 뭐 심판 편파 판정보다는 그냥 그 홈팀의 어드밴티지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남자팀 선수들은 너무 피곤했고 또 홍콩에서 또 예. 온 지 얼마 안 됐죠. 홍콩에서 온 다음 날 북한에 들어갔으니까요. 네. 허재 감독이 이게 불락이야 이렇게 항의 안 했나요? 아니요. 전혀. 예.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자로 0711님. 농구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구 장내 아나운서는 해설위원도 아니고 어떤 역할 하시는 거예요? 그쵸. 헷갈릴 수 있으시겠구나. 농구 장내에서 선수, 양팀 선수를 소개하고
경기 상황을 설명하고 경기 중에 진행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뭐 치어리딩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경품쇼 좀 하고 뭐 그런 전반적인 진행을 농구장 내 안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장내 아나운서니까 100% 편파적으로 SK 편을 들겠네요. 그렇죠. 그래 분위기도 막 띄우고. 그럼요. 저희 홈 경기장이니까요. SK 나이츠가 사실 이 10개 구단 중에 가장 많은 이벤트를 또 준비하고요. 팬들에 대해서도 많은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더 흥미롭게 또 축제 분위기 쪽으로 좀 끌어가는 역할을 현장에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농구 선수들을 좋아해서 경기장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장내 아나운서만을 찾아서 경기장 오는 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못 본 것 같아요. 치킨 몇 마리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먹히는 외모는 아니어서 네. 자꾸 북한 쪽 얘기를 이러다 잡혀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소리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거 지금 성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네. 목소리 좋아가지고 경기장 찾았다가 스물 보고 발길을 돌리는 팬. 많겠죠. 그래요. 9582님. 북한 관중들이 제일 반응 좋았던 아나운서님의 드립은 뭐였습니까? 반응 좋았던 드립이요? 예. 드립은 전혀 못 드립이 쳤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못 쳤습니까? 원래 SK 할 때 잘 쳤잖아요. 드립은 치는데 그쵸. 거기서 못 치죠. 드립을 어떻게 쳐요? 겁 많이 먹었군요. 그러니까 겁을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좀 더 중립적이고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못 들어올까봐 겁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웃음 포인트가 좀 틀려요. 평양 시민분들이 허웅 선수와 허은 선수는 형제입니다. 근데 빵 터졌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빵 터지고 나서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이렇게 멘트를 했거든요.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드립이 아닌가 싶어요.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는데 너무 웃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허재 감독 아들인 거는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몰랐어요. 그걸 제가 첫째 날 경기 때 문제식, 퀴즈식으로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과연 누가 형일까요? 라고 내드렸고 둘째 날 경기, 그러니까 2쿼터 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웅 선수가 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3회전 때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3쿼터 때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두 선수의 아버지가 지금 남측 국가대표팀 감독이신 허재 감독님이시나 했을 때 완전 빵 터졌죠. 완전. 그래서 제가 포인트가 어디지? 틀리다. 얘네 둘의 아빠가 국가대표 감독인데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 뭐 이런 느낌? 예. 그렇게 포인트가 웃는 포인트가 틀리다면 SK에서 경기 있을 때 했던 드립 거기 치면 난리 날 뻔했네요. 안 맞으니까. 뭐 난리 나죠.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정색하는 분이 있을 수 정색할 수 있겠는데요. 예.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멘트 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저래도 되나 싶은 정도. 그러니까 남측에서 온 방송원인 건 알겠는데 말투가 너무 남자치고 나긋나긋하게 멘트를 하니까 그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기 끝나고 웅성됐던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 팟빵 앱으로 아나무인 01님. PD님 오늘 갤러리에 사진 꼭 올려주세요. 진짜 20대로 보이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그래요. 저는 전형적인 40대로 보입니다. 정말요? 네. 50까지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 서로 솔직해집시다, 우리. 예. 자, 팟캐스트님. 예. 지금 어쨌든 8월 달에 여자농구 대표팀은 이제 단일을 한다. 단일팀을 이루는데 이문규 감독이 장미경, 리정옥 또 아까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로수경 이 세 선수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특히나 이제 박종민 아나운서가 이야기해줬듯이 로수경 선수가 굉장히 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한번 경기 좀 하고 이랬다는 게 손발 맞춰봤던 게 도움이 좀 될까요? 전력을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저희가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포지션이나 우리에게 필요했던 부분들을 이 선수를 통해서 좀 더 보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아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 아시안 게임 전까지 이제 이 대만에서 곧 펼쳐지는 윌리엄스 존스컵이라는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 대회 때 빠르면 이 선수들 2명이나 3명의 선수가 합류해서 좀 호흡을 맞출 수 있고요. 해보면. 네, 8월부터 또 이제 아시안 게임 돌입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은 이제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생중계 안 됐기 때문에 녹화 중계가 예정돼 있죠. 7월 10일, 11일, 12일 이렇게 녹화 중계 예정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TV 한번 켜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저 박종민 아나운서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농구니까 매년 갈 수 있겠는데요? 북한에? 아니, 불러주시면 영광으로 가야죠. 예. 또. 다음번에는 그 달러도 좀 준비하고. 달러 준비하고 캐리어 큰 거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올 때 제가 좀 선물도 좀 평양 소주나 뭐 이런 것도 좀 드리고. 한 4번, 5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땐 혼자 갔다 둘이 오실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 카메라도 준비해 가세요. 사진으로 좀 많이 사진도 찍고. 좀 많이 찍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민 SK나이츠 장내 아나운서 박용식 스포츠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4부 사건 대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사건 대장.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어제 있었던 사건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경북 영양에서 경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늘 저 박 기자님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낮에 경북 영양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노모하고 같이 살던 어머니가 좀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예. 한 80대 되셨는데 그 아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라는 그 신고를 했고 경찰이 빨리 출동을 했는데 그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아들이 집안 살림을 부수는 등 좀 거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좀 행동을 막는 과정에서 그 아들 되시는 분이 흉기를 들고 경찰 한 명이 목을 찔렀죠. 치워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헬기로 급히 이송했습니다만 한 분은 사망하고 한 분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런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어쨌든 더 많은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는 했습니다. 근데 자, 이 교수님. 네. 그 지금 경찰 일단은 방검복을 왜 안 입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권총과 테이저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맨손으로 제압하려다가 오히려 흉기에 찔렸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아마도 지금 정신병력이 있었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전에도 심각한 이제 환경미화원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 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이제 현장에서 어머니가 아들이 난동을 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이제 청을 듣고서는 아마 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뭐 서로 간에 이해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지금 이 피의자 백 씨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엌으로 쫓아 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뒷마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두 경위에게 달려든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심각한 위험을 유발한 적이 있고 그리고는 지금 조현병이 심해져서 증상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설득해가지고는 이렇게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이 안타까운 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어쨌든 출동해서 권총을 쓰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테이저건은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경찰 내규를 바꾸든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은 있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뭐 내규를 바꾼다고 제가 느낄 때는 이 상황이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테이저건을 아무데서나 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현장에 출동한 경위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제 폭력의 위험성 이런 것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현장에다가 지금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건지 이거는 사실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엄마가 이제 아마도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난동을 부려서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다는 설명이 아마 있었을 걸로 추정이 돼서 만약에 그와 같은 이제 어떤 정신질환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경찰서에 전문 인력을 두고 그러면은 전문 인력이 나가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인원을 조정해서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게 맞지 테이저건이나 권총을 이용해서 예컨대 난동 피는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제압한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조현병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난번에도 포항에서 그 약사를 사망케 한 사건도 조현병 의심 환자였고요. 또 주유소에 들어가서 4명에게 묻지마 폭행 일으킨 것도 조현병 환자. 요즘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좀 늘었습니까? 예, 통계에 따르면은 그 범죄가 는 건 사실이고요. 2014년도에는 11만 4천여 건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또 11만 7천여 건으로 늘었고요. 한데 그 2011년 이후에 4년간 매년 약 6%씩 늘은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늘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도 뭐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은 없애달라 이런 청원도 올라왔고요. 예. 이렇게 자꾸 언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 이꼬르 그 잠재적 범죄자들 아니냐 이런 인식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렇게 판단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확한 그 결론이 아닙니다. 예, 조현병 환자 전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조현병 환자들 중에 어떤 특정한 타입이 위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라는 일종의 피해 망상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 때문에 결국은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소한 폭력들의 전과들이 있는 사람, 예컨대 폭력적인 에피소드를 이미 유발시킨 적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은 추정컨대 지금 아마도 한 1000여 명 정도가 1년에 이제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 같고요. 5년 평균 재범률을 봤을 때 한 32% 집계가 되거든요. 이 32%라는 재범률은 전체 죄명별 재범률보다 현저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유형의 범죄자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위험 행위를 하는 거지 전체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11만 명, 뭐 12만 명 가까운 이 조현병 환자들이 모두 위험한 게 아니라 그중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1000여 명 정도. 그 사람들만이라도 뭐 신상고개라든가 혹은 격리 수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일단 격리 수용은 현행법상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입원을 하는 것은 정신보건복지법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그것은 현행법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1000여 명 정도를 전과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현병 환자 중에 위험군을 특정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하여서는 원치 않아도 일종의 입원 가료를 시킬 수 있는 법률 개정 이런 것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럼 그렇기 그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병원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제공을 하죠. 왜냐하면 위험을 국가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을 내는 이유가 안전을 담보를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것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치료적 감호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입니다. 부산 엄궁동 살인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그 이 사건을 맡았고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 해서 많이들 회자가 된 사건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죠. 예. 이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발견된 여자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그 사건이 낙동강 2인조 살인사건으로도 명명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그 한 여성이 살해됐을 때 직장 동료랑 같이 있었거든요. 남성분이 있었는데 이 남성분은 그 낙동강 범죄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괴한 2명이 차를 습격을 해서 한 여성을 강간 살해했다.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고 이후에 경찰이 범인을 못 잡습니다. 특정도 못하고 현장에 증거도 없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약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뒤에 우연찮게 한 장동익 씨하고 최인철 씨라는 분이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어떻게 체포가 되냐면은 최인철 씨가 살짝 그 당시 안 좋은 일을 좀 하긴 했었어요. 실수를 했었는데 경찰을 사칭해서 주차 단속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체포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문으로 경찰이 고문으로
두 분을 살인범으로 만들고 그 당시 2심 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2심에서부터 문재인 변호사가 맡아서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역시 2심, 3심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돼서. 예. 그래서 두 사람이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네네. 2003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 출소한 상황인데요. 예. 두 사람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재심이 청구가 됐잖아요. 재심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죠. 네, 작년 5월에 재심 청구서가 접수가 됐고요.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시도 안 했습니까? 예, 개시도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정황이나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그 징역 20년형을 산 이 장동익과 최인철이라는 사람은 좀 억울하게 잡혀갔다. 이런 게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네. 네. 교수님 볼 때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여집니까? 일단은 10번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진술조서들을 보면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지금 이제 결국은 자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백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결국에는 자백을 했다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그때가 이제 낙동강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때가 아주 야심한 시간이에요. 예. 뭐 12시에서 새벽 이제 한 2시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아주 새카만 데서 차량이 한 대 세워져 있고 그 안에 남녀가 있으니까 이제 강도 2명이 그들을 이제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사건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범이었던 장동익 씨의 시력이 문제였어요. 예. 이분은 시신경 위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야심한 시간에는 도대체가 앞을 제대로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와 같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결국은 살인 혐의를 씌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재심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당시에 지금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뭐 주변에 이제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제 진술이 있습니다. 그 진술도 지금 와가지고 조서들을 뒤져보면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진술 내용이 현저히 번복돼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함께 있었던 남성이 1차 진술에서는 이 두 남자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살인 청부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뒤쪽에서 다시 반복을 하면서 뭐 2차, 3차, 4차 뒤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음에는 이제 뭐 살인 청부업자다 하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경찰관이다. 라고 하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뒤에 가면 단속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진술 내용이 하나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기 단계에서 수거된 조서를 모두 읽어보고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번복이 됐는지 일단 다 찾아낸 다음에 예컨대 지금 이 두 사람이 아닌 그 당시에 나머지 이제 공격을 받았다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전부 다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도 저시력으로 군 면제받은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떻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 이걸로 이제 변호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경찰이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올가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이 두 사람이 범인이 되는 과정도 보니까는 좀 황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최인철 씨라는 분이 을숙도라는 섬에서 주차 단속을 했었습니다. 경찰 사칭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신고를 피해자가 했는데, 이 두 사람한테 그냥 경찰이 그냥 누명을 씌워버린 겁니다. 물고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생존했던 그 남성분이 이 사람들 외모가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특징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특정을 못 합니다. 특정을 못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경찰이 그냥 최인철, 장동익 씨를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또 황당한 게 자신들이 범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장동익이라는 분이 눈이 안 보이는 줄도 몰랐어요. 그분들은, 경찰들은. 눈이 안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그 살인범을 만들고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돼 경찰이 장동희 씨가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검사가 확인을 합니다. 검사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주 기본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처음에 최인철 씨를 끌고 오면서 집안에 고위 공무원이나 힘 좀 쓰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다는데 경찰이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범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한번 니네 혹시 집안에 뭐 높은 사람이나 힘쓰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있다 그러면 이제 누명을 안 씌웠겠죠. 제 예측으로는 그 누명을 씌우기 딱 좋은 사람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리고 이게 또 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이 두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다른 경찰서 경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아무 신고도 없는 사건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몇 개월 전에 차량 강도 당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이랑 비슷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다른 경찰서 소속 형사가. 아주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과거 이런 전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몰고 간 거죠. 지금 보면 이 사건도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피해자 용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 고문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시나리오 쓴 대로 받아쓰기를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 후에 받아쓰기를 시켰는데 용의자나 피의자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나중에 큰일 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문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고문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백만 해라. 그럼 집에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지금 삼례 사건이나 그 이외에도 이제 재심 사건들 몇 건 있는 그런 사건들에서 그 대부분 자백을 하는 피의자들이 사실은 아주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자아를 가진 이런 성인들이 아니에요. 소년범이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거나 지금 이 경우에도 이제 장동희 씨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고문을 하거나 회유를 해가지고 일종의 판단의 미스를 유발하는 거죠. 정말 자백만 하면 집에 보내주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허위 자백을 받은 이 과정도 물론 문제이지만 사실은 억울한 목숨을 잃은 여성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성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정말 주 책임이 있는 자는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검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초등 단계에서 지금 이 장동익과 지금 이 최인철이 범인이 맞다라고 지목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두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그 두 사람이 이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 둘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지 도대체 그 동기는 무엇 때문인지 그거를 밝히는 게 오히려 지금 이 재심 사건을 좀 더 명백하게 잘잘못을 가리는데 꼭 필요한 대목이라고 사실 보입니다. 물론 공소시효 다 지나가지고 범인을 잡는다 그래도 지금 처벌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재심 사건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제 귀결이 되려면 결국은 초등 단계에서 이 둘을 범인으로 몰아붙인 사람의 동기를 해석하는 것이 해명하는 것이 그게 지금 이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네. 결국은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 두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하면 진범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범이 따로 있죠. 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거는 진범이 나와도 못 밝히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없는 처벌을 거죠. 못 하는 거예요. 네. 재수사도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좀 의심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신고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돌아가신 여성분하고 함께 차에 있던 그분이 신고를 했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분이 차에서 자기만 혼자 탈출해 나왔는데 신고를 안 합니다. 경찰에다가. 몇 시간 있다가 숨어 있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 물에 다 젖어 있으니까 남자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 지금 낙동강에서 여성분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말을 안 하고 저 추워요. 따뜻한 곳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경찰에서 한참 동안 신고 안 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야
그것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의사가 진술을 받아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망했다면서요? 이분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셨었는데요. 근데 술을 좀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술을 많이 드셔서 그 당뇨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범이든 아니든가는 떠나서 진실을 이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 누명 썼던 장동희 최인실 씨 가족이 이분을 생존에 있을 몇 번을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좀 만나서 진실을 말해달라. 그렇게 몇 번 찾아갔었는데 어느 날 그 지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사망 상태를 보면 범인은 오른손잡이였을 것이다.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그때 잡혔던 두 사람은 둘 다 오른손잡이라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황당한 건 뭐냐면은 그 작가님도 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옛날에 많이 때렸잖아요.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많이 때리면 보통 몽둥이를 때리면 몽둥이가 부러집니다. 예. 강목으로 사람 허벅지 같은 데 뛰면 허벅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목이 먼저 부러집니다. 근데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냐면은 이 여성분이 두개골이 완전히 파괴가 돼 있었는데 뼈가 드러났었는데 강목으로 때린 걸로 조작을 해놨어요, 경찰이. 그래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야, 사람 머리로 머리를 때리면 강목이 부러지지 이러면 어떻게 두개골이 부셔지냐 그러면서 막 두 사람을 추궁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자기네가 죽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엉터리로 조작을 해놓고서는, 그리고 그 당시 사건 벌어졌을 때 큰 돌이 있었어요. 피에 묻은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은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막말로 수사가. 그러면 이렇게 경찰이 휘두른 흉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 이것도 틀렸어요. 네.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이건 좀 걸러지지 않을까요? 걸러졌어야만 하는데 희망사항은 뭐 당시로서는 자백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초등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를 못하면 검찰 단계에서 재수사해서 뭐 진실을 밝히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결국 이 자술서만으로 결국은 범인을 검거했던 그런 사건이죠. 자술서만으로. 네. 그 박준영 변호사가 결국은 재심 전문 변호사 이 사건을 맡게 됐는데 박 변호사는 이 사건에 어떻게 관심 가지게 됐죠? 이 사건은 맨 처음에 일요신문 쪽에 제보가 들어왔었고, 그 기자가 이제 이분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사건이어가지고 기자가 한눈에 봐도 황당한 사건이어가지고 이거는 보도 한 번으로 그칠 게 아니다.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 갖다 주죠, 사건을. 근데 박준영 변호사도 그 당시에 바빠가지고 이거 그냥 별 사건 아닌가 보자 하고 봤었는데 깜짝 놀란 거죠. 너무나 큰 사건이어가지고 두 사람이 살인 누명을 썼고 그 무기징역으로 20년 넘게 복역을 했던 사건이고, 게다가 유력한 대선 후보,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죠, 문재인 변호사가 했던 사건이어서 좀 부담과 책임감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그 당시. 예, 그러면 결국은 억울한 옥살이 20년 했잖아요. 네. 그 사람. 이 두 사람은 그러면 가정도 완전히 무너졌겠네요. 네, 특히 장동희 씨 사연이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장동희 씨가 시력이 안 보였지만 그 당시에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딸아이가 첫돌지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바로 누명 쓰고 무기수가 됐으니까 20여 년 복역하고 나오니까 이 딸이 20살 성년이 돼 있는 거죠. 20살 훨씬 더 지나서. 그래서 유년을 함께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죠.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건넨 말이, 자발적으로 건 말이 아버지 저 시집가도 돼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 결혼할 남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딸하고 함께 가정생활도 못 해보고 바로 시집을 좀 보내게 됐고, 그리고 또 아내분은 또 아주 오래전에 재가를 했고, 그래서 재가를 한 이후에 이분이 과거 부인이 잘 있나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그 부인은 깜짝 놀란 거죠. 당신 이렇게 세상을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제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좀 많이 울고,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됐고, 뭐 최인철 씨 같은 경우도 자녀가 두 분 있었는데 아들, 딸이 전부 다 유년을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도 어느 순간에는 아들, 딸하고 굉장히 어색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함께 살지가 않았으니까. 자, 우리 경찰, 검찰 또 법원, 과거에 문제된 수사, 문제된 판결, 문제된 기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권력에 의한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건데. 글쎄, 사과를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차피 내가 수사한 게 아니고 내가 재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상대로 사과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를 일단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재심 사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절차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사실 그와 같은 표준화된 절차를 구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건건이 하나씩 이렇게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외국 같으면 이제 이노센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그 표준 절차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